유나는 아침마다 남편 재훈의 셔츠에서 낯선 향을 맡았다. 자기가 쓰는 비누 냄새도 섬유 유연제 냄새도 아니었다. 지나치게 달고 끈적한 꽃향기.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고 간 것 같은 향이었다. 어느 날은 셔츠깃 안쪽에 옅은 펄까지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거래처 직원의 향수겠거니 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재훈의 귀가 시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늦어졌다. 그러던 밤 유나는 재훈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2인 식사, 와인 2병, 디저트 플레이트까지. 그날 재훈은 분명 야근이라고 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딱 한 줄만 적었다. 끝까지 보자. 비 내리던 새벽, 식탁 위로 한 장의 영수증이 미끄러졌다. 10년의 결혼, 달콤한 향수 냄새, 가짜 눈물, 거짓 임신, 비자금,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아내의 마지막 카드. 가장 조용한 여자의 가장 잔인한 복수가 이제 시작된다. 사실 재훈의 변심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 결혼 10년째에 접어들면서 재훈은 유나를 사람보다 배경처럼 대했다. 밥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고 말을 걸면 피곤하니 잔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유나가 감정을 접은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무너지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었다. 유리는 처음부터 재훈을 노렸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부딪힌 것도, 들고 있던 커피를 재훈의 셔츠 위로 쏟은 것도, 죄송하다며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넨 것도 전부 계산된 연출이었다. 명함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재훈은 그 순간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유리가 먼저 연락했다. 셔츠 세탁비라도 드리고 싶다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재훈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유리는 유나와 정반대였다. 화려했고 달콤했고 재훈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골라 했다. 오빠는 진짜 다르다. 이렇게 든든한 남자는 처음 봐요. 나 왜 이렇게 늦게 만났지? 결혼 10년 동안 아내에게 듣지 못했다고 믿었던 말들이 유리의 입에서는 너무도 쉽게 쏟아졌다. 재훈의 지갑이 열린 건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유리는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매장 앞에서 발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고 카드 한도가 막혀 월세를 못 냈다며 눈물을 글썽겼다. 재훈은 그때마다 남자답게 카드를 꺼냈다. 월세를 대신 내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안겨주었다. 유나는 알고 있었다. 재훈의 카드 명세서는 매달 집으로 왔고 유나는 그것을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확인했다. 여자옷 브랜드, 호텔, 레스토랑, 꽃배달, 고급 주얼리 매장, 그리고 본 적 없는 오피스텔 관리비. 유나는 그 모든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감정 대신 증거를 쌓았다. 어느 날 유나는 재훈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조수석에 앉은 긴 웨이브 머리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나는 그 얼굴을 캡처해 검색했고 곧 유리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찾아냈다. 화려한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쇼핑 사진들 사이로 재훈의 손이 찍힌 사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낯선 남자의 흔적이 있었다. 남자의 손목, 가죽 재킷, 소매, 현관에 나란히 놓인 남자 부츠, 그리고 거울 속에 어렴풋이 비친 넓은 어깨. 유나는 직감했다. 유리에게는 재훈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 유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유리의 위치 태그를 따라 이태원 뒷골목의 작은 바를 찾아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잔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죽 재킷에 부츠를 신은 남자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유리는 재훈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웃었다. 그 남자가 정석이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유리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 놈은 오래 버텼네. 차까지 뽑아준다는데? 그러자 정석이 피식 웃었다. 차로 끝내면 바보지. 다음엔 임신카드 써. 유부남들은 책임감 자극하면 끝이야. 그 순간 유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유리는 처음부터 재훈의 돈이 목적이었고 정석은 그 뒤에서 판을 짜는 공범이었다. 사랑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건 먹잇감과 사냥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유리와 정석이 함께 들어가는 아파트를 확인했고 유리가 월세를 내는 오피스텔에는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곳은 재훈을 만날 때만 쓰는 가짜 공간, 감정을 꾸며내는 무대였다. 조사를 이어가던 유나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석에게는 사기 전과 두 건이 있었고 여성에게 접근시켜 돈 많은 남자를 노리는 수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게다가 유리라는 이름도 진짜가 아니었다. 과거에는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일에 연루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온 기록까지 나왔다. 재훈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고 점심시간마다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리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을 늘렸다. 재훈이 더 불안해지게, 더 매달리게, 더 큰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정적인 날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어느 저녁 재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유나는 세면대 옆에 놓인 봉투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오빠, 나 어떡해? 유리는 재훈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다. 재훈은 겁에 질렸고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유리는 울면서 말했다.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나 조용히 사라질게. 그런데 병원비랑 당분간 지낼 곳만. 그 말 끝에 재훈은 더 큰 돈을 건넸다. 오피스텔 보증금,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투자금이라는 이름의 거액까지. 하지만 유나는 초음파 사진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선명했고 너무 전형적이었다. 유나는 사진을 검색해 보았고 몇 번의 추적 끝에 해외 육아 블로그에 올라온 원본 이미지를 찾아냈다. 날짜까지 같았다. 유리가 내민 임신은 아이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한 소품이었다. 유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않았다.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가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시아버지는 생전에 유나에게만 조용히 말했다. 재훈은 사람의 무게를 아직 몰라. 언젠가 그 대가를 네가 대신 치르게 될까봐 남겨둔다. 봉투 안에는 집 등기 서류와 회사 지분 일부가 유나 명의로 넘겨진 문서가 들어 있었다. 재훈은 그 사실을 끝내 몰랐다. 유나는 그때까지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유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외부 감사팀에 익명 제보를 넣었고 재훈의 대출 서류와 비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넘겼다. 남편의 외도는 사적인 배신이었지만 회사 돈에 손을 댄 순간부터는 공적인 범죄가 되었다. 유리의 요구는 갈수록 커졌다. 가방이 차가 되고 차가 투자금이 되고
투자금이 비밀 사업비로 바뀌었다. 재우는 결국 회사 비자금에까지 손을 댔다. 유리와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유나는 그 서류가 집 프린터로 출력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조용히 한 장 더 복사해 자신의 파일에 넣었을 뿐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재후는 눈에 띄게 망가졌다. 돈은 바닥나고 회사 감사는 다가오고 유리는 점점 연락을 줄였다. 처음엔 하루에 20번씩 오던 문자가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다. 재후는 불안에 떨었고 유리는 그 불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가 마지막 칼을 꺼냈다. 오빠,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아이는 호적도 없이 낳을 수 없잖아. 정리해줘, 그 여자랑. 그날 밤 재호는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유나에게 먼저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유나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재훈이 꺼낸 이혼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 대신 오늘 저녁 7시 호텔 루비올로 와. 거기서 다 끝내자. 재훈은 유나가 순순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오판이었다. 그날 저녁 호텔 루비올에서는 재훈 회사의 창립 기념 행사와 임원 인선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재훈은 자신이 새로 승진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조명이 켜진 홀 중앙 단상에 선 사람은 재훈이 아니라 유나였다. 무채색 원피스를 입은 유나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얼굴이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은 새 임원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 돈과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삼킨 누군가의 민낯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순간 홀 안의 스크린이 켜졌고 사진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유리와 재훈의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유리와 정석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배서 하이파이브 하는 영상, 빈 사무실 사진, 그리고 정석의 전과 기록까지.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을 때 뒤쪽 문이 열리며 유리와 정석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익명의 문자 한 통을 받고 왔다. 오늘 밤 마지막 돈이 풀린다. 그 문자 역시 유나가 보낸 것이었다. 유리는 처음엔 울먹이는 표정으로 재훈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자신의 목소리가 홀 안 스피커로 울려 퍼지자 얼굴이 굳어졌다. 다음엔 임신카드 써. 유부남들은 책임감 자극하면 끝이야. 정석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초음파 사진 원본이 올라왔다. 해외 블로그 주소와 업로드 날짜까지 그대로였다. 유리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며 비틀거렸고 재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참고로 그날 유리가 간 병원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피부과였습니다. 점 제거 시술 기록 확보해뒀어요. 그 말에 호라는 완전히 뒤집혔다. 정석은 상황이 틀어지자 곧바로 유리를 버렸다. 나만 그런 줄 알아? 저 여자도 다 알면서 했어. 그는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로비에는 경찰과 회사 감사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사기, 공모, 횡령 방조, 그리고 도주 우려. 정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유리는 처음으로 진짜 겁에 질린 얼굴을 했다. 그러나 재훈에게 남은 반전은 하나 더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집 등기 서류와 회사 지분 증서였다. 당신이 매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집, 내 명의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남긴 회사 지분도 내가 갖고 있어. 당신은 오늘 승진하는 게 아니라 해임 통보를 받게 될 거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잃은 것이 유리도 돈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을 지켜보던 사람의 침묵을 너무 쉽게 여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삶 전체를 잃어버렸다. 사흘 뒤 재훈은 집 거실에서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울면서 말했다. 한순간 미쳤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정말 잘하겠다고. 유나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재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버린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야. 난 그걸 대신 주워줄 생각 없어. 식탁 위에는 이미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나의 도장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먼저 찍혀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여기 이제 당신 집 아니야. 그 말은 욕설보다 조용했고 조용해서 더 잔인했다.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무너졌다. 재우는 회사에서 해임됐고 횡령 조사까지 받게 됐다. 유리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정석이 이미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해 남은 돈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 서로를 이용하던 두 사람은 끝내 서로에게 마지막 칼을 꽂았다. 정석은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유리는 조사실에서 끝까지 재훈 탓을 했고 재훈은 변명조차 할 힘이 없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거래였고 자신감이라고 믿었던 것은 오만이었다. 그가 마지막에 가진 것은 빚과 수치심뿐이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유나는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결혼 전 다니던 출판사 선배가 작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고 유나는 모아둔 비상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유나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조금씩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결혼의 파국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대신 혼자 걷는 골목의 공기, 새벽 커피의 온기, 비 오는 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의 평화를 썼다. 상처를 고발하지 않고도 자유를 증명하는 문장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 글들은 결국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책이 출간된 날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꽃을 샀다. 화려한 장미도 달콤한 향의 백합도 아니었다. 조용한 흰 수국 한 다발이었다. 사인회장 거울 속 유나는 여전히 단정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더는 아무에게도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독자에게 책을 건네며 미소 짓는 순간 유나의 깊은 보조개가 천천히 패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장 조용했던 여자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지나쳐 볼 때 유나는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 장을 쓴 사람은 배신한 남자도 거짓말한 여자도 돈을 노린 사기꾼도 아니었다. 모든 결말을 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나였다.